대검찰청이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지검들도 잇따라 반대 입장을 냈고 평검사 회의까지 열리는 등 검란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공개 수배된 이은혜는 피해자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면서 사망담보에만 집중된 보험 설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로펌 고액급여에 이어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지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낙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해경 헬기가 추락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경비함에 구조대원을 내려주고 이륙한 뒤 30여 초 만에 추락했습니다. 민간인 대량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가 회원국들의 압도적 찬성표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 검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검난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 처리를 민주당이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이 대검찰청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수사권을 뺏기고 기소청으로 전락할까? 이 전국 곳곳에서 평검사, 부장검사, 고검장 긴급 회의가 잇따랐습니다. 이 김호수 검찰총장은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이 내부에서는 김 총장은 대체 뭘 하고 있냐며 머리 박는 타조라는 조롱 섞인 질타까지 나왔습니다. 첫 소식 이윤우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낸 건 오후 3시쯤.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한다며 정치권의 심사숙고를 요청했습니다. 시행한 지 1년 조금 넘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안착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일선 검찰청도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인천과 대전, 대구지검 등에서 줄줄이 부장검사나 평검사들이 긴급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구지검에선 수사권 폐지가 국민적 요구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염려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부산, 광주, 춘천을 비롯해 서울 소재 지검들도 다음 주 초부터 줄줄이 대응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 검사들은 검찰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무력한 검찰 지휘부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복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등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을 포함한 수뇌부를 향해 모래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 마냥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대검의 입장문에는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의 문제인식에 깊이 공감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는데 이런 내부 기류를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호수 총장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법사위원을 교체했는데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를 위한 신호탄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31일 안에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새 정부에서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네 이제. 네네. 예,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뭐 거의 관련된 법안들이 다 제출이 돼 있고요. 180명의 서명으로 그러니까 이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님의 역할도 중요해지겠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박성준 의원을 위원회에서 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법사위 안건조정 소위 구성원을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바꿔 표결 처리로 최장 90일간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이견 있는 법안을 논의하는 안건조정 소위는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하는데 상임위에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야당목 3명에 이 무소속 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양향자 의원이 안건조정 소위 야당 몫으로 참여해 4대2 수적 우세 속에 바로 표결에 붙일 경우 법안은 신속하게 다음 단계인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검찰개혁 법안은 물론 대장동 등 윤석열 당선인 일가를 겨냥한 특검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항의했습니다. 이재명 방탄법을 법사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숨은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양향자 의원 법사위 알박기라며 사보임 철회를 요구했지만 박 의장은 거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전국을 도는 민생 행보에 나섭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대구 경북에 갑니다. 대구에서 박 전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 대구 경북 방문을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을 막판 조율 중입니다. 양측은 윤 당선인 지역 방문 일정에 맞춰 만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주말쯤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요. 결정된 바는 전혀 없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역 방문 일정은 대통령 당선인의 다시 돌아가서 반드시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라는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것. 그동안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저로 가셨다고 해도 또 건강이 어떠신지 좀 살펴가지고 괜찮으시다면 한번 찾아뵈려고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은 퇴원 당일 축하난을 보내면서 사저에 오길 기다리며 대구 경북 방문을 연기해왔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는 지난달 사저 입주 때보다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치적인 대화는 없을 거란 관측 속에 윤 당선인은 취임식에 참석해달라고 직접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았죠. 오늘 유 변호사의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 메시지를 냈습니다.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기도 했던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경선 상대인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 팔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5분 분량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상에서 2심 전심으로 후원회장을 맡게 됐다며 유 변호사를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구는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습니다.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줄 사람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유력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등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구시장 경선이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 팔이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측근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상식 밖의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장 경선은 유 변호사와 홍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 8명의 후보가 공천을 신청해 당내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입니다.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 윤심이 최대 화두입니다. 오늘 지방선거 출마자 공천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는데 윤심을 의식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면접장입니다.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62명. 대구에 가장 많은 8명이 몰렸지만 가장 불꽃이 튀기는 곳은 경기도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이 호남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5%포인트 차이로 패한 곳인데다 대선 주자급 유승민 전 의원과 당선인의 입이었던 김은혜 의원이 맞붙기 때문입니다. 후보 사이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를 뜻하는 이른바 윤심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윤심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심을 잡기 위해 나섰다. 저는 접니다. 그리고 선거의 결심은 제 스스로 완결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 의원은 윤심보다 개인 경쟁력을 먼저 내세웠는데 자칫 확장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윤심 논란 원천 차단에 나섰습니다. 저는 윤심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선인께서 우리 당의 공천이나 이런 데 개입하실 분은 결코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당원 표심이 50% 반영되는데 곧 취임할 대통령 의중에 따라 공천 여론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선긋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윤심 논란과 별개로 후보 간 네거티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이 강하게 쓰이는 것이고 그리고 탈당하면서 내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나가는 격이었고 경기도 아무 연고도 없는.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독특한 DNA가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과연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22일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논란은 1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당시에도 총리 후보자였죠. 여야의 입장만 바뀌었고 이번과 비슷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무려 1억 5천이 넘는 거액을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김앤장이 하는 특정한 일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을 거다. 글쎄요, 그거는 제가 하나의 직업으로서 일을 했을 뿐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면 이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로 지명됐을 때도 김앤장 고문 수임료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김앤장 고문료가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며 19억 7천여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총 공세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김앤장 20여 억 원, 집값 축소 신고 등 한덕수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수두룩합니다. 민영배 민주당 인사청문 TF 단장은 한 후보자는 패스가 아니라 페일일 것이라며 낙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으로 강병원, 신동근 의원 등 7명을 선정하며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이은혜가 조연수와 함께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사망케 했다는 의혹. 오늘도 준비한 단독 취재 내용이 많습니다. 피해자인 남편이 생전에 조연수에게 보낸 이 SNS 메시지 내용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는데요. 나도 당신처럼 이은혜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 남편은 이은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 조민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모 씨가 숨지기 전인 지난 2019년 1월 윤 씨가 이은혜의 공범 조연수에게 SNS로 보낸 메시지에는 윤 씨와 이은혜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혜에게 쓰레기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정신병자라는 소리 안 듣고 존중받고 싶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은혜로부터 무시를 당해 괴로움을 토로하는가 하면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문자 중에는 은혜가 짜증내고 욕할까봐 무섭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은혜와의 관계에 매달리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나도 현수처럼 은혜에게 인정받고 싶다거나 은혜에게 인정받고 잘 살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2019년 6월 초 윤 씨가 이은혜 일행과 함께 수상 레저시설에 갔을 때는 10살 이상 어린 일행들의 담배와 수건 심부름을 한 걸로도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윤 씨가 이은혜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분석합니다. 자아 정체감을 훼손시키는 일련의 그 행위들이 있게 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가스라이팅의 과정이 전개되었다고. 그 결과 윤 씨는 경제권을 이은혜에게 모두 넘기고 개인 회생 절차까지 밟아야 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윤 씨가 이은혜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의사 지배 단계에 있었던 걸로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경찰은 이은혜 조연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인했다고 의심하고 있죠. 그 생명보험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를 낮추면서도 사망 시 보장에만 집중되도록 이 보험사의 설계 변경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은혜의 보험 설계사는 이은혜의 또 다른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계속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이은혜가 피해자 윤모 씨와 혼인신고를 한 건 지난 2017년 3월. 5개월 뒤 이은혜는 생명보험 4개를 가입했습니다. 윤 씨가 숨지면 보험금은 이은혜가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은혜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요구한 건 사망담보 위주의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매달 내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느낀 이은혜는 사망보험금은 유지하되 보험료를 낮춰달라며 설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보험금은 55세 이전에 숨질 경우 8억 원을 받지만 이후로는 보험금이 급감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보험료는 월 59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은혜는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한때 월 보험료가 70만 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윤 씨가 숨졌고 5개월 뒤 이은혜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지급을 보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입한 지 2년도 안 돼 사고가 났고 보험료를 안 내 보장이 만료됐다가 되살리기를 반복하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보험사 관계자들은 생명보험 가운데 사망담보만으로 2건을 동시에 가입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당시 이은혜의 보험 설계사는 이은혜와 10대 때 사귀었던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윤 씨가 숨진 뒤 이은혜, 조연수와 함께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의 이번 전면 재수사 전까지는 보험 사기를 공모한 혐의는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은혜의 올해 나이는 31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찰에 입건된 횟수만 최소 9차례. 중학교 3학년이던 15살 무렵부터 시작된 이런 범죄 행각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솔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이은혜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건 지난 2006년 7월 15살 무렵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성매수남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조건 만남을 가져 청소년 성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였습니다. 이후 범행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조건 만남을 미끼로 만난 남성들의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이때 공범이자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모 씨와도 함께 어울렸습니다. 절도 행각은 2009년까지 이어졌고 소년부 재판으로 넘겨진 것만 5번에 이릅니다. 이은혜가 임신 중이던 지난 2010년에는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에는 남편 윤모 씨와 관련된 보험 사기 사건 말고도 4건의 보험 사기를 저질러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가평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이은혜는 경찰에 최소 9차례나 입건됐습니다.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는 가평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인천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해 도주하기 전까지 동거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3월인가 4월인가 아마 이사 오셨을 거예요. 언제 이사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은혜를 수사했을 당시 범죄 분석 전문가들은 이은혜는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면서도 대인관계와 타인을 조정하는 능력은 뛰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 일부 최주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틀에 걸쳐서 단독 취재한 내용 쭉 봤는데요. 네네. 가장 궁금한 건 이은혜와 남편이 윤 씨와의 관계입니다. 이 부부라고 하기에는 좀 낯선 대목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 두 사람 언제 처음 만난 거예요? 일단 저희 취재 결과 두 사람의 인연은 201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9년 6월 30일에 이 피해자 윤모 씨가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사망했으니까요. 이 사건 발생 8년 전인 셈입니다. 유흥주점에서 만난 두 사람은요, 교제를 시작했고 2017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2011년부터면 상당히 오래 교제를 했는데 네. 이 교제 과정 역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보통 연인과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사실 주목해야 될 이유는 이른바 이 계곡 살인 사건의 이 계획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크게 이 혼인신고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간 모두 이은혜는 다른 남성과 여러 차례 교제 혹은 동거를 반복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 이 결혼식을 올리고는 곧바로 파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14년 태국 파타야에서 이 스노클링 도중 숨진 남성의 사건 같은 경우 현재 인천경찰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동거를 했다면 법적 배우자인 윤 씨와는 같이 안 살았던 건가요? 함께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혜 본인이 수사기관에 윤 씨와 동거하지 않았다, 주말 부부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 상황을 이렇게 종합해서 봤었을 때 두 사람을 일반적인 부부관계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청자도 질문 주셨고 저도 네. 좀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피해자는 왜 이은혜 조연수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일단은 숨진 윤 씨 같은 경우는 이은혜와 조연수에게 굉장히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 출신이었던 윤 씨 같은 경우 결혼 1년 만인 2018년에 개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졌었는데요. 2018년 말 기준으로 채무 원금만 1억 3천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단절됐습니다.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이은혜가 된 셈인데요. 저희 취재팀이 확인한 이 윤 씨와 지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는 라면과 생수를 사 먹게 이 3천 원만 빌려달라는 안타까운 도움 요청도 있었습니다. 참, 뭐 부인은 그렇다 쳐도 네. 조연수와의 관계도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피해자는 아내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앞에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아내와 함께 공개 수배됐던 조연수에게 털어놓습니다. 몇 안 되는 소통 창구로 보이는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은혜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 은혜한테 이런 쓰레기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600만 원을 구했으니 신랑 노릇을 했다 등 이 부부 사이의 일을 털어놓을 정도로 상당히 의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연수와 이은혜요. 그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일단은 조연수, 이은혜 이 두 사람은요, 나이가 같습니다. 동갑인데요. 그 서로 알게 된 것은 2015년으로 보입니다. 이 익사 사건부터 4년 전의 상황인데 그런데 두 사람을 연결해준 인물도 특이점이 있습니다. 익사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튜브를 강하게 뒤흔들었던 이모 씨입니다. 이 씨와 이은혜는 10대부터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는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은혜, 조연수와 함께 이번 사건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셈입니다. 자, 오늘 저희 취재 내용을 보면요. 이은혜가 노린 걸로 의심되는 보험금이요. 예. 자, 설계 단계부터 좀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윤 씨가 가입했었던 보험 같은 경우는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대신에 이 사망담보를 55세 이전으로 이렇게 집중을 시킨 건데 그러니까 55세 이전에 숨질 경우에는 최대 8억까지 챙길 수 있었지만 이후로는 보험금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 독특한 보험 설계를 이은혜로부터 요청받은 보험 설계사는 이은혜와 10대 때 교제했었던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자, 시청자 질문으로 마무리하죠. 자, 네. 공개 수배됐어요. 이은혜, 조연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경찰, 검찰 가리지 않고 이 다양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에 만료 예정이었던 체포영장도 어제 새롭게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오는 7월까지는 이 석 달 정도 시간을 번 셈인데 공들인 수사 못지않게 이 검거가 중요한 상황인 만큼 시민들의 제보도 절실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네,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정황이 잇따르자 이 회원국들이 표결로 퇴출시킨 건데요. 안보리 이사국이 퇴출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등을 근거로 유엔 회원국들은 세 번째 표결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규탄 성명 채택이 아닌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조직적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 문제. 47개 이사국 가운데 한 곳인 러시아는 지난해 3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Bucha and dozens of other Ukrainian cities and villages where thousands of peaceful residents have been killed, tortured, raped, abducted and robbed by the Russian army. 한국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러시아의 이사국 자격 박탈 결의안은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통과됐습니다. 다만 북한과 벨라루스 외에 지난달 규탄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던 중국 등이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유엔 창설 이후 인권이사회 퇴출은 지난 2011년 반정부 시위를 무력 진압한 카다피 정권의 리비아가 유일했습니다. 표결을 앞두고 러시아는 일부 회원국에게 반대표를 던지도록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Мы отвергаем лживые инсинуации в наш адрес на основе сфабрикова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постановочных кадров и тиражируемых фейков.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가운데 반체제 인사에 대한 테러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침략의 비판적 기사를 써온 러시아 기자가 기차에서 붉은색 페인트로 피습당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밤샘 육아에 지친 엄마가 자는 사이에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흔들고 천으로 입을 막는 모습이 가정집 CCTV에 포착됐습니다. 정부 지원 업체 소속 베테랑 도우미라고 믿고 맡겼다가 당한 일입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60대 여성이 갓난아기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쥐고는 앞뒤로 3개 흔듭니다. 아이를 일으켜 세워선 위아래로 흔들다가 갑자기 좌우로 거칠게 흔듭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 목이 휘청거립니다. 아이 목을 앞뒤로 붙잡은 채 무릎 반동으로 위아래로 흔들자 아기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이 여성은 정부 지원을 받는 산후도우미 파견업체가 보낸 도우미. 이번엔 가재 수건을 아이의 코와 입에 둘러 머리 뒤로 동여맵니다. 다른 영상에선 요람에 누운 아이 얼굴에 감은 천을 끌어올려 코를 덮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분유병을 물리고 머리 방향을 거칠게 바꾸는가 하면 입 쪽으로 분유병을 3개 밀어넣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밤샘 육아를 한 엄마가 아이를 맡기고 다른 방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잠을 청했는데 이제 아이 울음소리가 좀 이상해서 CCTV를 확인했는데 이제 그때 마침 머리를 이제 심하게 가격하면서 수유하는 장면이 나와서 CCTV에는 아이를 안은 채로 김이 나는 밥솥에서 밥을 뜨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자신이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고요. 차지 양사를 찾아서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나서야 아기가 우는데 마음이 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도우미가 아이를 돌본 기간은 열흘 남짓. 부모는 이후 아이가 발작적으로 울음을 터뜨리거나 분유를 토하고 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파견업체 측은 해당 도우미의 과거 평점이 높아서 믿었다며 영상 확인 뒤 곧바로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부모는 산후도우미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조난선원 구조작업에 투입됐던 해경 헬기가 마라도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는데 이 중 순직한 막내는 결혼을 앞둔 청년이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조명탄이 어두운 바다를 비추고 수색 작업이 벌어집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해경 헬기가 마라도 남서쪽 370km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추락 헬기는 대통령 전용 헬기와 같은 기종입니다. 대만 해역에서 조난된 교토 1호 실종 선원 구조를 위해 특수 구조대를 내려주고 복귀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륙 후 추락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초였습니다. 중앙 특수구조대원 6명을 경비함정
12암에 이송한 후 이륙 직후 추락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부기장 정도환 경위와 전탐사인 황현중 경장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동료들은 황망합니다. 다들 놀라고 그때부터 저희들도 솔직히 정신을 거의 놓을 뻔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다시 또 드네요. 팀의 막내였던 황 경장은 내년 결혼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람 멍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꿈꾸는 것 같고 내년에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뭐 이런 사고 일어나 버리니까 우리도 뭐 황당하지. 해경과 해군은 사고 해역 주변에 항공기와 함정, 군함 등 10여 척을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권성동 의원이 102표 가운데 81표를 득표해 큰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자, 권 신임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네, 축하는 드리는데요. 여소야대 전국이라 민주당과 협상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이고 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겠습니다. 네. 근데 당장 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민주당은 뭐 벌써부터 낙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우선 민주당이 상식선에서 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낙마만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하자가 많은 분들이 장관으로 다 임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설정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자격 유무를 검증을 해야지 무조건적인 낙마를 위한 그런 검증 기준을 내세웠다가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슈가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 검찰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한 달 내에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 안건은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글쎄 그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은 저희들이 100% 찬성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실세와 이재명 부부를 위한 검수완박이라면은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이성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방선거 오늘 경기도도 좀 탈환하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김은혜 의원 출마를 두고 윤심 이야기 나옵니다. 좀 반영이 된 건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김은혜 의원이 판단해서 출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저희 당이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붙는 것이 본선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마한 분들끼리 토론도 많이 하고 서로 비판도 많이 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본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 협치를 위해서는요. 사실 이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오늘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했지만 윤핵관이시니까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럼 어떤 인물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경륜 있는 정치인도 좋고요. 네. 또 우리 당선인께서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경제 전문가 중에 좀 정무 감각이 있는 분도 좋고 네. 뭐 두루두루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좋은 정치 부탁드립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14년 전에요.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반출을 두고 격하게 충돌했었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이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이 양산 사저에서 기록물을 쉽게 복사본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편의를 위해서라지만 일각에선 기밀 유출 우려도 나옵니다. 우연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양산사저에서 재임 시 작성된 비밀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언제든 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재임 시 대통령 지정 기록물과 비밀 기록물의 복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복사본 수령도 가능합니다. 2020년 말 정부 입법을 통해 전임 대통령이나 그 대리인이 재임 시 생산된 기록물을 복사해서 볼 수 있도록 법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전임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기록관에 직접 가거나 대리인을 통해 열람만 가능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재희 당시 대통령 기록관장은 복사가 안 되는 기록물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지만 실제 입법은 전임 대통령이 모든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퇴임 후 양산사저로 내려가는 문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정권 교체 시 기록물 반출 논란을 의식해 사전에 관련법을 개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임 시의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시킨 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언제라도 수시로 접근해서 저술이나 집필이나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때만이 실질적인 열람권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핵심 기록물들의 복사를 허용한 것이 자칫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 기록관 측은 사용 목적이 끝나면 대통령 기록관에 즉시 복사본을 반납해야 하고 반납 즉시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야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경고가 누구에게 안 통한 건가요? 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인데요. 두 사람 모두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죠. 박지원 위원장 오늘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저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 저 발언이 노영민, 박주민 두 사람을 겨냥했다는 건가요? 네, 노 전 실장은 충북지사, 박 의원은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인데요. 네. 노 전 실장은 기억하시겠지만 서울 반포 아파트는 남기고 청주 아파트를 팔아서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빚었고요. 박 의원은 임대차 3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 전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려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그러면은 약간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부동산 무리를 일으켰던 분들은 그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제 아파트 거기 MB 정권 때도 올랐습니다. 자, 그래요. 당사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인데요. 노 전 실장은 현재 집 두 채를 모두 팔아서 무주택자라는 점을, 박 의원은 임대차 3법은 당 차원의 법안 통과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 박 위원장은 9일 전에요. 공천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 의견이 반영이 될까요? 네, 충북지사 후보로 신청한 민주당 후보가 노 전 실장 단 한 명뿐이거든요. 네. 단수 후보를 탈락시킬 만큼 박 위원장의 뜻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왜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네, 대선이라는 전쟁을 치른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다시 갑옷을 입을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가 6월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 출마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어떤 기반이라고 하면 성남입니다. 거기가 저희 당 지지세가 제일 센 곳입니다. 본인이 다소 어려운 지역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면서 출마하려고 할 겁니다. 너무 이른 시기다. 시기상조다. 갑옷끈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 갑옷 입고 또 출전해라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좀 순리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이준석 대표는요, 아예 상대 후보까지 생각해 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이 전 지사의 분당을 출마에 대비해서 저격 투수 한 명이 대기하고 있다고도 했었는데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남의 일에 신경 끄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자, 이재명 전 지사의 분당을 출마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재명 전 지사가 지냈던 성남시장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 전 지사 측근인 김병욱 의원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의원의 지역구가 분당을입니다. 그 비는 자리에 이 전 지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아직 뭐 이 전 지사는 별말이 없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 전 지사 측근 7인회 소속의 한 의원과 얘기를 해보니 대선 패배 이후 갑옷을 입거나 원내 진입하는 건 부자연스럽고 이재명답지 못하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당내에서는 분당을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자리가 비는 재보선에 출마해야 한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수사를 앞두고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갑옷을 입든 벗든 당내에서 이 전 지사의 무게는 확실히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 갑옷 논란은 이 전 지사의 당내 커진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차량 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던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스 대회로 돌아왔습니다. 1언더파로 완벽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5언더파를 기록한 임성재는 첫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포크한 샷에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아쉽게 빗나간 퍼팅엔 탄식이 나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분홍빛 셔츠를 입고 1년 4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That's something I'm very lucky to have this opportunity to be able to play and to have this type of reception. 지난해 2월 심각한 교통사고로 선수 생명의 갈림길에 섰던 타이거 우즈. 하지만 수술과 재활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필드에 섰습니다. It's the walking is not easy and it's difficult. Getting all the swelling out as best we possibly can. 실력은 변함없었습니다. 첫날 1언더파를 기록하며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우즈의 복귀전을 보기 위해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올해 입장권 가격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1라운드 선두에 오른 선수는 한국의 임성재였습니다. 마스터스에서 2년 전 준우승을 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리더보드에 있지만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마무리까지 좀 재밌게 집중하면서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선수가 마스터스 라운드별 선두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정말 포근했죠.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오릅니다. 강릉은 28도, 대구는 27도로 영동과 남부지방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중부지방도 20도를 웃돌아 따뜻하겠습니다. 이렇게 때이른 고온 현상의 원인은 강한 남서풍 때문인데요. 이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고 또 매우 강한 돌풍으로 변하는 양간지풍이 영동 지방에 불겠습니다. 동쪽 대부분과 일부 서쪽엔 건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대형 산불 위험이 아주 높은 만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는 5mm 안팎의 비가 요란하게 오겠고요. 이후로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11도 보이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22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당일 땐 신상 털기는 안 된다며 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법안까지 냈던 민주당. 야당이 되자 7대 기준으로 엄격히 보겠다고 합니다. 야당일 땐 몰아붙였던 국민의힘도 여당이 되자 발목 잡지 말라고 하는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선출이 됐습니다. 자, 서로 해봤잖아요. 야당은 공격하기 전에, 여당은 감싸기 전에 이 지난 5년간 스스로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찾아보면 저절로 협치가 되지 않을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내로남불 대신 역지사지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